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이 사상 처음으로 4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적립금 규모는 커졌으나 수익률은 5%대를 기록했던 전년보다 저조한 4.77%를 기록했습니다. 신규 구직 인원은 늘어난 반면 기업의 구인 인원은 줄어들면서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가 0.37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MF 영향을 받았던 지난 1998년 이후 27년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취약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 뉴스 금리가 연 2%로 낮아집니다. 별도 심사 없이 기존 햇살론 뉴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 중 사회적 배려 대상이면 초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연일 허니문 랠리가 이어지면서 증시 대기 자금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증권사 계좌에 넣어둔 투자자 예탁금은 3년 만에 6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퇴직연금 적립액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400조 원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1년 사이 수익률은 또 떨어지며 이른바 쥐꼬리 수익률이라는 오명을 벗긴 어려운데요. 새 정부에서 퇴직연금의 벤처 투자와 기금화 등이 추진될지 주목됩니다. 서주현 기자. 네, 소주현입니다. 지난해 수익률이 낮아졌다고요? 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연간 수익률은 4.77%로 전년의 5.26%보다 0.5%포인트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세부적인 수익률을 보면 확정급여형이 4%를 겨우 넘겼고 확정기여형은 5.18%, 개인형 IRP는 5.86%였는데요. 운영 주체가 회사가 아닌 개인이고 펀드나 ETF 같은 실적 배당형 비중이 높은 제도일수록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더 높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체적인 퇴직연금 적립금은 431조 7천억 원으로 제도 도입 18년 만에 처음으로 400조 원을 넘겼습니다. 퇴직연금을 전문기관이 운영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어 왔는데 관련해서 새 정부의 공약들도 눈에 띄죠. 네, 현재 근로자 개인적으로 운용하는 퇴직연금을 전문 기관이 맡아 운영하는 기금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최근 5년 연환상 수익률은 2%대에 그쳐서 8%대인 국민연금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데요. 대부분의 가입자가 예금 같은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돈을 묻어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 같은 수탁법인이 퇴직연금을 운용해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연간 40조 원 규모 벤처 투자 시장을 허용해야 한다는 공약을 제시함에 따라 관련 정책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SBS 비즈 서주현입니다. 구직자 1명당 빈 일자리가 한 개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MF 외환위기 여파가 극심했던 지난 1998년 이후 최악의 일자리 상황이라는 분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일자리가 얼마나 많이 줄었습니까? 정부 플랫폼인 고용24에 나온 빈 일자리, 그러니까 신규 구인 인원은 지난달 14만 1,000명으로 1년 전보다 4만 6천 명, 4분의 1가량이 줄었습니다. 재작년부터 2년 넘게 감소세입니다. 반면 고용24를 통한 신규 구직자는 37만 6천 명으로 10,000명이 늘었는데요. 구직자 1명당 일자리 수로 따져보면 0.37개 꼴입니다. 5월 기준으로 IMF 외환위기 여파가 있었던 지난 1998년 이후 27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고용 상황과 관련해 1월 저점을 찍은 후 소폭 회복하는 모습이라면서도 연구기관 전망 등에 따르면 하반기부터는 어려워질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전체적인 고용시장 상황도 함께 짚어주시죠. 네, 일자리 지표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폭이 5년 만에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엔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등을 제외한 근로자들 대부분이 포함되는데요. 1년 전보다 18만 7천 명, 1.2%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서비스업이 보건복지, 숙박, 음식 등 중심으로 약 20만 명 늘었지만 제조업에선 겨우 4천 명, 0.1% 늘었습니다. 건설업은 2만 명 가까이 줄며 22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19만 명 늘어 나머지 연령대를 다 합친 것보다 증가폭이 더 컸습니다.
20대와 40대의 경우 인구 감소 등 영향으로 각각 9만 3천 명, 3만 7천 명 감소했습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취약계층 청년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햇살론 뉴스 대출 금리가 더 낮아집니다. 아예 이자가 줄어든 것은 아니고 낮아진 만큼 이자 부담을 정부가 대신 지겠다는 것인데 마땅한 성실 상환 유도 방안이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금리가 얼마나 낮아지는 겁니까? 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서민금융상품 햇살론 뉴스 금리가 연 2%로 변경됐습니다. 햇살론 뉴스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만 34세 이하,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청년에게 연 4% 저금리로 1,200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상품인데요.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에 대해서는 금리 인하분인 1.6%포인트를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회사에 지급하기로 하면서 초저금리 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자 지원은 오늘 신규 신청 보증 대출부터 적용됩니다. 추가 심사 절차는 따로 없어 기존 햇살론 뉴스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 중에 사회적 배려 대상이면 됩니다. 이미 이용 중이어도 한도가 남은 경우에 한해 추가 신청도 가능합니다. 최근 경기 악화로 대표적 서민 금융 상품인 햇살론 부실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 연체 관리 방안은 따로 없다고요? 네, 일단 연체나 대위 변제가 발생하더라도 대출금리 환급 등 불이익은 따로 없습니다. 지원 의미는 크겠지만 다른 햇살론 상품처럼 추가 금리 인하 등 성실 상환 유도 장치도 적용되지 않고 있어 도덕적 해이 우려가 나옵니다. 햇살론 뉴스는 다른 상품 대비 금리가 매우 낮아 연체 리스크가 낮은 편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럼에도 대신 갚아준 대위 변제율이 이미 12%를 넘겼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리 수준이 이미 낮아 추가 금리 인하를 통한 성실 상환 유도는 적합하지 않다며 상환 기간을 최장 15년으로 길게 잡아 상환을 유도하고 사전 영상교육과 신용관리 상담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안에 대한 경쟁당국의 심사가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요 관심사인 합병 후 전환 비율은 적립 방식에 따라 달라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데요. 김동필 기자, 우선 관심을 모았던 적립 방식은 결국 탑승 유무에 따라 비율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항공사 마일리지는 항공기 탑승 마일리지와 제휴 카드사 등을 통해 적립한 제휴 마일리지로 나뉘는데요. 업계에선 탑승 마일리지의 경우 1:1 전환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제항공우송협회가 정한 도시간 비행거리를 기준으로 적립되기 때문에 항공사가 다르다고 해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인데요. 다만 제휴 마일리지의 경우 항공사별로 시장에서 책정하는 가치가 달라서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휴카드 마일리지의 경우 대한항공은 통상 1,500원당 1마일을, 아시아나항공은 1,000원당 1마일로 가치가 다릅니다. 대한항공 이용자에 대한 역차별 우려부터 아시아나항공 이용자 보호까지 이권이 엮여있기 때문에 적절한 전환 비율 산정이 관건입니다. 네, 조만간 통합안에 대한 심사도 시작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한항공은 오는 12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아시아나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합 비율과 전환 계획 등을 담은 통합안을 제출할 계획인데요. 공정위는 내년 말 통합항공사 출범 전까지는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통합안이 공정하고 합리적인지와 소비자 권익을 해치지는 않는지 등을 면밀히 살필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새 정부 출범 직후 들여다본다는 점에서 더 엄격한 심사가 예상됩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매주 월요일 전해드리는 이번 주 경제 이슈 딱 셋입니다. 이번 주는 우리 경제를 진단할 수 있는 주요 지표와 전망들이 나오고 또 국회에선 최대 관심사인 상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주 주요 경제 일정 함께 짚어볼 박규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박 기자, 예. 첫 번째 키워드가 4월 국제수지군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이 내일 올해 4월 국제수지 잠정치 결과를 내놓게 되는데요. 이 핵심은 국제수지 내에 수출 등 상품 수지를 볼 수 있는 경상수지가 됩니다. 이 경상수지는 3월에 91억 달러, 우리 돈 13조 원에 육박하는 흑자를 냈고요. 23개월 연속 흑자라서 흐름은 매우 양호합니다.
이 관건은 트럼프발 관세 충격이 4월 경상수지 흑자폭 축소에 영향을 줬을지가 될 텐데요. 미국이 아시는 것처럼 3월 중순에 수입 알루미늄 철강의 25%, 4월 초에는 수입 자동차의 25% 관세 부과를 했기 때문에 그 영향이 4월 상품 수지에 고스란히 반영될 수가 있습니다. 또 4월에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배당 지급이 집중되기 때이기 때문에 경상수지 흑자폭이 줄어들 거란 영향도 나오게 됩니다. 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더 센 상법 개정안, 이건 뭔가요? 네, 12일에 이번 주 목요일에 그 국회 본회의가 열리게 되는데요. 이 본회의에서 이 민주당이 대선 후에 다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건데요. 이번에 다시 발의된 상법 개정안은 기존안보다 더 강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추가로 감사나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 합친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안 등이 담겼기 때문이 되는데요. 상법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언한 이 코스피 5천 시대 실현을 위한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주주들의 소송 남발과 또 경영 개입을 우려하면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법이 통과되면 후폭풍이 아무래도 클 걸로 예상됩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새 정부 첫 그린북이네요. 그렇습니다. 기재부가 이번 주 금요일에 그린북, 그러니까 최근 경제 동향 6월호를 공개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새 정부 들어서 처음 나오는 경제 진단이라서 주목이 됩니다. 지난달까지 나온 그린북 내용을 좀 살펴보면 기재부는 올해 1월부터 5개월 연속 경기 하방 압력 증가라는 표현을 썼고요. 지난달에는 새롭게 수출 둔화라는 표현이 추가가 된 상황입니다. 수출 둔화라는 표현이 들어가게 된 건 2023년 5월 이후에 2년 만의 일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트럼프 관세 부과로 수출 타격이 본격화될 것임을 감안해 봤을 때 이번에도 부정적인 기조가 이어질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네, 박규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연고점을 새로 쓰면서 증권사에 뭉칫돈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이후 허니문 랠리 현상과 기준금리 인하가 맞물린 탓인데요. 이민우 기자. 네, 이민호입니다. 네, 증시 대기 자금이 크게 불어났다고요. 네, 대기 시장 자금은 지난 4일 기준 370조 5조 원 규모에 달하는데요. 증거사 계좌에 넣어둔 잔금인 투자자 예탁금은 60조 35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일에도 60조 1,800억 원을 기록하고 2거래일 연속인데 2022년 5월 이후 3년여 만에 60조 원을 달성했습니다. 여유자금을 단기간 보관하는 상품인 머니마켓 펀드 잔액은 227조 7천억 원 수준이고 한 달 전보다 10조 원가량 늘었습니다. 종합자산관리계좌 CMA 잔고 역시 88조 410억 원인데 같은 기간 소폭 늘어났습니다. 이미 증시에 투입된 자금도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국내 증시거래 대금은 지난 4일 기준 20조 7,500억여 원을 기록하면서 지난 2월 28일 기준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B2 규모인 신용거래 융자는 18조 5,100억여 원으로 한 달 전보다 약 1조 원 늘었습니다. 이렇게 증시로 뭉칫돈이 몰리는 배경은 뭘까요? 네, 허니문 랠리 현상과 기준금리 인하로 꼽히는데요. 허니문 랠리 현상의 대통령 선거 다음 날인 4일 코스피는 2,770선에 올랐고 지난 5일에는 2,810선까지 뚫으면서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오후 3시에도 2,850선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3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하면서 연고점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증시로 자금 유인 효과가 커진 탓입니다. 지난달 29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면서 은행들이 줄줄이 예금금리를 낮춘 것도 또 다른 자금 이동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지난 7일 기준 5대 은행의 대표 정기예금 상품의 1년 만기 기준 최고금리는 연 2.5에서 2.85%로 한 달 만에 상단은 0.25%포인트, 하단은 0.08%포인트 떨어졌습니다. SBS BG 이민호입니다. 곧 추진될 2차 추경안에는 소상공인 채무 조정 등 과감한 빚 탕감 방안이 함께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웅배 기자, 금융당국이 빚 탕감 방안 구체화에 들어갔죠? 네, 금융당국이 장기 소액 연체 채권 규모를 파악하고 나선 가운데
조만간 배드뱅크를 설립해 매입할 채권 규모와 지원 대상 등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배드뱅크는 부실 자산을 인수 정리하는 전문 기관으로 운용 손실은 정부 재정이 떠안게 되는데요. 일반 장기 소액 연체 채권 소각을 목적으로 하되 일정 요건을 채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채권 소각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정 조달 방안으로는 은행권 등 민간 회사의 공동 출자 방식이 거론됩니다. 결국 핵심은 그 규모가 얼마나 되냐이지 않습니까? 네, 정부는 2022년 10월 출범한 새출발기금 운용 경험을 참고할 계획인데요.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새출발기금의 적용 대상 채권은 대폭 확대되고 배드뱅크 운영도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 이후 자영업자의 부채까지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기존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인 적용기간이 그 이후로까지도 연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자영업자들이 요구해온 담보채권 10억 원, 무담보채권 5억 원 이하 조건 완화도 이뤄지고 원금 탕감률도 크게 상향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자영업자 채무조정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 중흥그룹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열사에 부당하게 보증을 서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너가 2세인 정원주 부회장이 100% 소유한 중흥토건의 몸집을 키우기 위해서인데요.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거래 질서를 크게 훼손했다고 보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습니다. 최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흥토건은 오너가 2세인 정원주 부회장이 2007년 인수할 당시 가치 12억 원에 불과한 작은 건설사였지만 지난해 시공순위 16위 기업으로 급성장했습니다. 내부 거래 90%에 의존해 막대한 매출을 거두기 시작했고 2021년 대우건설을 인수하며 단숨에 그룹 내 핵심 회사로 뛰어오른 겁니다. 중흥토건이 급성장할 수 있었던 뒷배경에는 10년간 3조 원이 넘는 그룹의 부당 지원이 있었습니다. 정창선 중흥건설 회장이 아들 정원주 부회장의 지배력 확대를 위해 무상으로 그룹의 지원을 몰아준 겁니다. 중흥건설은 중흥토건이 단독 시공하는 주택건설,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해 PF 또는 유동화 대출이 시행될 수 있도록 3조 2,096억 원 규모의 신용보강을 무상 제공했습니다. 무상 신용 보강 제공과 같은 지원 행위를 통해 동일인 2세 회사를 성장시키는 방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중소사업자들의 경쟁 가능성을 저해하는 등 공정한 거래 질서를 훼손한 행위를 적발. 신용보강 대가로 시공 지분 또는 수수료를 받아야 하지만 중흥건설은 아무런 보상 없이 보증을 서 대출이 가능하게끔 한 겁니다. 연대보증, 자금보충 약정 이런 것들이 없으면 중흥토건이라는 회사는 규모를 키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총수 일가의 2세 또는 3세가 지배권, 경영권을 가져가는 데 크게 도움을 주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중흥건설과 중흥토건 등 계열사 6곳에 과징금 180억 원을 부과하고 부당 지원 주체인 중흥건설을 검찰 고발했습니다. 이에 중흥건설은 공정위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했으나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다며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한편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다시 늘고 있습니다. 특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강남 3구와 용산구가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규제 효과가 사라졌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원진 기자, 서울 아파트 거래 얼마나 늘었습니까? 네,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는 5,483건으로 한 달 사이 2% 늘었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3.4% 많았습니다. 만 건을 웃돌았던 지난 3월 이후 토지 거래 허가제 확대 여파에 가파르게 줄었다가 한 달 만에 다시 반등한 겁니다. 토어제가 확대 적용된 강남 3구와 용산구도 매매 거래량이 한 달 전보다 많았는데요. 강남구는 4월 108건에서 5월 153건, 서초구는 49건에서 96건, 송파구는 129건에서 142건으로 늘었고 용산구도 38건에서 44건으로 늘었습니다. 신고가 행진도 잇따랐는데요. 서초구 만포동 아크로 리버파크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는 지난달 1일 3개월 만에 10억 원 가까이 오른 가격으로 거래되며 신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마포구에서도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가 지난달 모든 평형에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었는데도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네, 지금이 집을 살 때다라는 심리가 커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가 대표적인 요인인데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붙는 스트레스 금리가 현재보다 0.3%포인트 높은 1.5%가 돼 대출 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시장에서 한국은행이 하반기에 2차례 정도 기준금리를 낮출 것으로 예상하는 것도 막차 수요가 몰리는 배경으로 꼽힙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코스피가 오후 들어 상승폭을 조금 줄였지만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여전히 2,85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순항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전거래일보다 1% 넘게 오른 76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달러원 환율은 1,350원대 후반에서 거래 중입니다. 국내 생수시장 40%를 점유하고 있는 삼다수가 오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사용량 50% 절감에 나섭니다. 삼다수를 운영하는 제주개발공사는 모든 제품의 라벨을 없애고 질소 충전 기술을 활용한 페트병 경량화를 통해 현재 플라스틱 사용량을 지난 2020년 대비 16%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98년도에 2리터 제품 58g, 0.5리터 제품 22g에서 출발해서 현재는 각 44g, 14g으로 경량화했습니다. 포장 필름 두께 개선 등을 통해 플라스틱 사용량을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삼다수는 내년부터 재생원료 비중도 10%로 확대하는 한편 사용이 끝난 페트병으로 업사이클링 의류를 제작하는 등 생산부터 판매, 재활용까지 그린홀 프로세스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진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현재 미세먼지 실황을 보시면 전국 공기질 깨끗합니다. 서울도 대기질 모두 깨끗한 가운데 신정동과 신도림동, 구로 1동의 먼지 농도가 가장 낮습니다. 오늘도 한여름 같은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은 30도, 대구가 32도까지 치솟겠고요. 한낮엔 대부분 지역 자외선도 강해서 야외 활동하신다면 온열 질환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후엔 전국 공기질 깨끗하겠는데요. WHO와 환경부 기준으로 전국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내일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먼지 농도 한때 나쁨 단계 보이겠고요. 이후 먼지로 인한 불편은 없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기오염 예보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